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3차 시 가보개혁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먼저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동학교도들은 집회를 열어 교주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무슨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로 시작하는 거. 교조, 억울함을 싣는다. 신원 운동이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청일전쟁이 일어난 이후 다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배한 전투. 동학농민운동군의 마지막 전투죠. 우로 시작하는 거. 네, 우금치 전투입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전차시 문제 풀어봤고요.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보개혁 때부터 시작.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14페이지에 해당하는 가보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 1번에 보면 군국기무처 설치와 1차 개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개념이 바로 군국기무처입니다. 자, 군국기무처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림이 있고요. 군국기무처가 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군국기무처의 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빈칸은 뭐 당연히 군국기무처가 될 것이고요.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가부개혁을 이끈 정책결정기구래요. 정치건설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했고요. 제2차 가부개혁 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라는 건 가부개혁 중에서도 1차 개혁하고 관련이 있는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되게 사람들이 귀엽고 좀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사람들이 표정이 전체적으로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하하 웃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1차 가부개혁을 이끈 군국기무처럼 이렇게 웃음꽃이 피었느냐? 그것은 이들의 개혁이 꽤나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개혁은 꽤 훌륭한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부개혁 중에서도 1차 개혁은 쓸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군국기무처 선생님 왼쪽에다가 이걸 좀 적어놨는데요. 우리 통일기무아문이라는 기구 기억나죠? 80년대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총괄했던 기구. 거기도 기무, 여기도 기무. 기무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개화, 개혁 정책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비교를 해놨어요. 요걸 혹시 서로 바꿔치기 해놓으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문제에서 잘 낚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잘 구분하시고요. 자, 동국기무처에 대한 개념 정리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부는요,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후에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여기는 지난 동학농민운동의 복습 내용이죠. 자, 그리고 정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가요? 일본군이 나타나요. 일본이 그래서 왕의 거처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죠. 그리고 중국과 청나라와 전쟁을 도발합니다. 청일전쟁. 자, 그래서 이때 청일전쟁을 이제 벌이던 일본이 시작한 일본이 일단 지금 현재 조선 정부 고종하고 명성황후 그 민씨들은 청나라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세력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끄집어내요. 근데 이때 흥선대원군은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흥선대원군이 역사책에 등장하는 마지막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는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쨌든 고종이 아닌 명성황후 민씨가 아닌 어, 그냥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앞세우고 꼭두각시로 세우고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는 게 출범됩니다. 자, 제1차 김홍집 내각의 밑줄 치시고요. 교과서 114페이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김홍집이에요. 자, 김홍집은요, 군국 기무처의 우두머리였고요. 제1차 가부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김홍집은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무슨 보물상자 같은 게 있죠? 여기 보면 사실 수신사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신사 배울 때 제2차 수신사로 갔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계합파를 급진계합파와 온건계합파로 나눌 때 김홍집, 집, 홈. 자, 이 사람은 급진이었어요. 온건이었어요.
운건계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김홍집. 자, 이 사람이 바로 제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해서 1차 가보개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 김홍집 내각이 출범하면서 군국기무처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국기무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제1차 김홍집 내각과 군국기무처에서 추진했던 제1차 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1894년이었고요. 이때가 가보년이었어요. 그래서 가보개혁이라고 하고요. 가보개혁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거든요. 자,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자, 먼저 정치, 개국, 개국 기년이라는 게 사용이 되었는데, 개국 기년은 뭐냐면 교과서 114페이지 쪽나기 한번 볼게요. 자, 개국 기년은요, 나라를 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를 부르던 이름, 즉 조선이 건국된 1392년을 1년으로 하는 거예요. 개국 1년. 그래서 1894년을 따져보니까 개국 503년째였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그 해를, 그 연도를 부른 이름을 우리 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거죠. 그거를 개국 기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거 쓰겠다라는 자주적인 내용이에요. 자, 꽤 괜찮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국내부라는 게 설치됩니다. 국내부는 뭐냐면요. 궁궐 내부, 즉 궁궐 내부 왕실의 일을 모두 책임지는 기구가 국내부입니다. 즉 왕실과 관련된 일은 다 국내부가 알아서 해요. 이거는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옛날에는요. 왕실 일이 정부의 일이고요. 정부의 일이 왕실의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돈이 정부의 돈이고요. 정부의 돈이 왕실의 돈이에요. 즉 왕실과 조선 정부가 구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국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사사로운 이유가 국가 일을 구분 못한다. 이런 큰 문제죠. 그래서 조선이 이제 왕실과 정부의 일을 확실히 구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부, 궁궐, 왕실의 일만 담당하는 기구를 새로 설치한 거죠. 자, 그리고 국왕의 권리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조, 조선의 나라 일을 6개로 나눠서 하던 기구 6조를 8개의 아문으로 바꾸는데요. 교과서 114조 역시 쪽날개 보고 오겠습니다. 자, 8아문은요.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8개, 나라 일을 나눠서 한 8개의 기구를 나눈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름 들어보면 대충 무슨 일 하는지 이렇게 느낌이 오죠. 자, 그리고요. 경찰제도가 이때 처음 신설돼가지고 경찰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기존의 조선의 그 사원부 같은 언론기관 있잖아요. 그런 언론기관 폐지하고 과거제도 폐지해요. 좀 정근대적인 것들은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경제면을 보겠습니다. 자, 재정을 탁지아문, 아까 파라문 생겼다고 그랬죠? 탁지아문이라고 재정 담당하는 기구예요. 세금 걷고 재정 담당하는. 여기로 모든 재정을 하나로 모읍니다. 자, 흩어져 있던 여러 세금 항목을 통합하고요. 세금은 급락, 돈으로 내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은을 기준으로 하는 화폐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사회면으로 보게 되면 노비제 폐지됐어요. 자,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죠. 자, 어렸을 때 결혼하는 거,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도 금지시킵니다.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거 허용해요. 그리고 잔혹한 고문과 연좌제라고 해서 가족이 죄를 지면 그 가족한테 책임을 묻던 거. 자, 그런 불합리한 것들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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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요. 자,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에는요, 예전에 한문만 썼는데 이제는 국문, 한글 또는 한글과 한문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제1차 가부개혁의 내용 비교적 자율적이고요. 성과가 꽤 있죠. 꽤 괜찮은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극기무처 잘했습니다. 아, 우리 잘했다 하면서 하하하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4페이지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이 자료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청일 전쟁 중이었는데 이때 우리 그 조선이 가부개혁 중에 1차 가부개혁을 추진해요. 근데 이때 일본은 뭐 하고 있었냐? 자, 일본은 청일 전쟁에 주력하느냐고, 즉 청일 전쟁 하느냐고 조선의 내정 개혁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군국 기무처가 자율적으로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고요. 개혁의 내용이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일본이 간섭 안 해서 좋은 개혁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대원군의 시각과 제2차 개혁을 배울 텐데요. 자, 제2차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권력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김홍집에다가 박영효라고 하는 인물이 또 일본에서 와가지고요. 둘이 연립내각, 즉 연합내각을 구성합니다. 연립이라는 건 함께한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김홍집, 박영호 연립내각이 성립이 되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요. 자, 그러자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일본이. 아, 맞다. 조선의 내정개혁 간섭해야지. 그래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는데요. 일단 흥선대원군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이 꼭두각시인 흥선대원군을 축출하는데요. 이제 흥선대원군은 역사책에 안 나옵니다. 이 뒤에는. 자, 그리고 김홍집, 박영우 연립내각을 수립하는데요. 김홍집의 내각에다가 박영우를 집어넣어가지고 둘이 같이 일하게 한 거잖아요. 박영우는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이고요. 갑신정변 때 이제 일본으로 망명해가지고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인물이었어요. 물론 김홍집도 나중에 일본하고 가까워져가지고 거의 어, 일본이 심어놓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원성을 사는데 어쨌든 박영우는 더 친일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입김이, 일본의 영향력이 더 많이 반영된 그런 개혁이 실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군국 기무처, 요거를 폐지시켜요, 폐지. 자, 군국 기무처는 그러니까 1차 가보기 때만 반짝 있었고, 2차 때는 없어요. 자, 군국 기무처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제2차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군국 기무처 없고요. 김홍집, 박영우의 연립내각이 추진한 개혁입니다. 자, 제2차 개혁은요. 정치 부문에서요. 자주 독립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홍범 14조라고 하는 개혁 정책의 대강을 발표합니다. 자, 이거 오른쪽에 두 번째 자리에 나와요. 자, 요 밑에 문제 부분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홍범 14조라는 건데요. 홍범 14조는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으로서 자주독립, 행정사무, 국가재정, 교육장려, 민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요. 이거를 왕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 자, 그 개혁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게 홍범 14조인지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번째 조항으로 끝나면 왠지 느낌이 이거 14개니까 홍범 14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홍범 14조의 출처는 관보입니다. 관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뭔가 시행을 할 때 공식적으로 딱 문서화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보에 올렸다, 게재했다라고 하면 그게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홍범 14조는 1조에 보면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한다. 뒤섞이면 안 된다. 자, 세금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법에 정한 거 이상 걷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14조에 보면 문벌, 지벌 이런 거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두루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그 자료들을 이 자료가 뭐지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출처, 그 다음에 이런 조항의 숫자 이런 거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홍범 14조예요. 다시 왼쪽 본문으로 올게요. 자, 이렇게 홍범 14조를 고종이 반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각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자, 내각제는 뭐냐면요. 교과서 115쪽을 보겠습니다. 자, 내각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요.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무슨 부, 무슨 부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교부, 국방부, 뭐 교육부 등등등 이런 부가 있고요. 여기 장관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 조직을 내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가 아닌 어, 그 책임 총리제 총리 국가들은 이 총리들이 이 내각을 이끌어요. 자, 그런데 권력을 제한다는 고정이 무슨 얘기냐면 내각제로 개혁한 이후에 국왕의 권한이 극도로 제한돼요. 그래서 고종이 열받아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들아. 대통령을 선출하든지 나 왕을 쫓아내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이라는 것이 생기면 왕권, 국왕의 힘은 약해진다는 거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8아문을 7부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대와 시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해요. 그리고 재판소를 만드는데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다양한 재판소를 만들어서요. 재판권을 일원화합니다. 즉, 이전의 조선정부는 사또도 재판하고 의금부도 재판하고 형조도 재판하고 각 관하에서 다 재판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딱 재판소에 일임하는 거죠. 일원하는 겁니다. 교과서 115페이지 자료를 볼 텐데요.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하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세요. 경제 부문에서 제2차 개혁에는 근대적 예산제도가 도입됐고요. 관세사와 징세서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거 둘 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관세사, 징세서, 세금. 자, 육의전과 공납제를 폐지합니다. 유기전이라는 것은 시전 상인들이 6개의 품목을 독점해서 팔던 곳이니까 독점적인 상업이에요. 상업에 있어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없애고. 공납이라는 건 특산물을 바치던 건데 굉장히 번거롭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도 없애서 합리화합니다. 자, 그 다음 보부상 관할기관. 여러분,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은 지방시장을 연결하던 보따리 등짐지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이죠. 자, 근데 이런 상인들을 관리하던 상미국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 폐지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폐지되냐면요. 보부상들은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정부 입장에서는 일 시키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보를 여기저기서 듣고 전해다주는 정보원의 역할도 하고요. 또 국가가 필요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시키면 전국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수 있고 소식을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들을 이용하면서 이들에게 특권을 줬던 거예요. 상업에 있어서.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유기전 없애는 거, 보부상, 관할기관 없애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상업에 있어서 독점이나 특권을 폐지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교육 부분에서는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을 반포합니다. 자, 교육 입국 조서는요. 고종 역시 직접 반포한 건데요. 교육으로서 입국,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바로 세우겠다. 라는 조서, 왕의 어떤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다. 라고 해서 교육을 강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육 조서가 반포가 되면서 사범학교, 사범이라는 건 선생님 키워내는 학교죠.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 그리고 소학교, 그 다음 외국어 학교 등등의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학교 관제, 즉 학교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 둘 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아까 상리국에 대한 여기 좀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상리국은요, 보부상을 통합하여 관할하던 기관으로서 원래 해상공국이라고 불리던 보부상 관할 기관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상리국은 보부상을 관할하는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번 교과서에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자, 빨간 글씨는 그냥 선생님 여러분 가르칠 때 쓰는 거니까 이런 빨간 글씨 따라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벌써 1차, 2차 기억 두 개나 배웠는데 너무 헷갈리죠? 자,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좀 구분하기 좋게끔 특징적인 거 몇 개 골라가지고 하이라이트 줬습니다. 자, 1차 개혁은요. 궁극기무처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파라문이라는 거 나오면 1차 개혁입니다. 노비자 폐지 나오면 1차 개혁이에요. 잘된 개혁, 아주 알찬 개혁, 1차 개혁이고 궁극기무처가 했습니다. 자, 2차 개혁은요. 홍범시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라문 아니고 7부, 23부, 재판소, 그리고 교육입국조서 이런 게 2차 개혁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로 두 개 구분하는 거 나왔을 때 여러 개가 나왔는데 아는 거 하나 걸리면 1차인지 2차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3차 개혁도 있고요. 그 사이에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자,
되게 큰 사건이에요.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명성황후 피살과 제3차 개혁, 명성황후가 피살됩니다. 삼국간섭 기억나죠? 삼국간섭을 겪으면서 일본의 한반도에서 일본의 세력은 약해져요. 그리고 정부는요, 삼국간섭을 보면서 야, 러시아가 진짜 장난 아니다. 러프독 중에 러시아가 제법이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는요, 러시아와 미국하고 친한 관료들이 이 나라들하고 계속 접근을 시도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 정부는 친미적인 색깔이 강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부글부글댔겠어요. 청나라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밀어내고 이제 한반도 조선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 미국 같은 서양 세력이 조선에서 점점 우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힘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1895년 을미년이에요. 을미년의 사변, 큰 사건을 사변이라고 그래요.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 일본이 궁궐에 경복궁에 침입해가지고 명성황후 민씨를 살해합니다. 자, 조선의 국모 왕비를 살해하는 정말 아주 폭력적이고 끔찍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일본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러시아와 미국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명성황후를 살해함으로써 일본은 다시 힘을 얻었고요. 김홍직과 유길준을 내각의 우두머리로 하는 아주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내각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한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내각이 추진했던 게 제3차 을미개혁, 제3차 개혁, 일명 을미개혁입니다. 왜 제3차 개혁은 을미개혁이라고 하냐? 1차와 2차까지는 1894년 가보년이었어요. 그런데 2차 개혁이 진행되던 중에 해가 바뀌어요. 95년 을미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3차 개혁은 아예 을미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을미개혁의 내역을 보면 이건 완전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일단 훈련대라고 하는 군인을 해산시켜요. 그리고 중앙에는 친위대라고 하는 부대를 설치하고요. 지방에는 진위대라고 하는 부대를 설치해요. 자, 이때 군대가 설치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을 막아낼 수 있는 군대 아닙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군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태양력과 건양 연호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조선은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하고 동일하게 야, 니네도 양력 써라고 해서 태양력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양력을 금방 안 써요. 계속 음력을 씁니다. 지금도 보면 음력으로 생일 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별로 없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는 음력.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력을 많이 사용했냐? 당시에는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양력을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 양력 못 쓴다. 나 음력 써야 된다. 왜요? 왜 양력 안 쓰는데요? 라고 물어보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음력으로 따지던 시대에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음력으로 안 지내면 어찌 우리 조상이 그날인 줄 알고 찾아오겠느냐. 그래서 나 양력 못 쓴다. 나 음력으로 쓸 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자, 그리고 건양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건양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거긴 한데 이것은 이제 청나라의 연호를 우리가 안 쓰잖아요. 안 쓰는 상황에서 조선 건국을 기원으로 하는 연도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 그 개국을 1년으로 하는 그 연도가 훨씬 더 자주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사라지고 이제 그냥 따로 연호를 하나 그냥 이름을 제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종두법이라고 해서 천연두를 예방하는 일종의 예방접종법이 시행이 되고요. 단발령이 시행이 되는데요. 단발령은 백성들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킵니다. 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사무도 다시 실시가 돼요. 갑신정변 때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가 되고요. 교과서 116쪽 단발령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단발령은요. 백성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요. 이것 때문에 의병운동도 일어나요. 자, 근데 물론 상투를 자르는 거, 부모가 준 그 머리를 계속 길러서 따고 다니는데 그거를 자르는 거, 뭐 그 당시 반발이 있었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손톱이나 발톱도 역시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쨌든 깎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했던 거는 사실 참 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머리카락에 그렇게 심하게 반발했을까? 손톱 발톱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자, 어쨌든 일본에 대한 반감은 정말 정말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이 했던 일미개혁의 내용 중에서 뭐 태양력, 단발령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 단발령에 대한 이 반발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의병을 을미년의 의병이라 해서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을미의병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고종이 몰래 궁궐에서 탈출해가지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아관이라는 건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를 옛날에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한자로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파천 임금이 피신하는 거예요. 임금이 피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아간 파천으로 을미개혁은 중단이 돼요. 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고종이 설마 궁궐 밖으로 도망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 어쨌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일본은 지금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이제 조선을 사실상 내가 차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의 영향력이 여전히 또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러시아 때문에 다시 고종을 데려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 궁궐에서 도망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조선으로서도 굉장히 불행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아까 이미 풀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탐구활동. 자, 탐구활동 116쪽인데요. 요거 보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아, 그리고 학습지에서 선생님이 을미기억에도 이렇게 핵심적인 거 하이라이트 줬어요. 태양력, 권양연호, 단발력. 이런 게 핵심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기간에는 요 부분 구분하려면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가부개혁의 내용과 평가 요 부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홍범시사조 아까 봤죠? 관보에 게재됐고요.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사무, 국정사무 분리한다. 14조로 끝나네요. 홍범14조. 요 자료 보고 14조, 홍범14조인 거 알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자료 2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가부개혁의 시기별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여기도 1차, 2차, 3차 을미개혁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차 개혁은 개국기념사항이었고요. 국내부 경무청 설치했고요. 파라문제, 재정 일어나, 은본이제, 과거제, 연자제, 노비제, 납품과 폐지했어요. 1차 개혁은 아주 성과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개혁이었습니다. 2차 개혁은요. 공급기무처 폐지한 다음에 내각 중심으로 개편했고요. 7부, 23부 재판소 교육구조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3차 개혁은요. 의미개혁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요. 진위대 설치했고요. 태양력, 종도법, 단발력. 여기는 안 나오지만 건양 용어도 사용을 했죠. 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일준의 고백인데요. 자, 6일준은 세 가지가 부끄러웠대요. 자, 이 사람 대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아, 지금 조선인들한테는 세 가지 부끄러운 게 있다. 스스로 개혁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인민한테 부끄럽고, 세계 여러 나라한테 부끄럽고, 천하에 부끄럽다. 아, 천하의 후세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부끄럽다. 개혁을 잘 이루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사실, 여러분이 6일준이라는 사람은요, 아까 우리 학습지에서 언제 등장합니까? 3차 개혁, 을미개혁 때 김홍집 6일준 친일 내각에 나오죠. 자, 일본의 입김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의 어떤 군사적 보호,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 하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양반 유생들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일본에 대한 반발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 개혁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본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양반 유생이나 농민들, 일반 백성들이 개혁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폭발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저 일본 놈들이 뭔데 우리한테 머리를 잘라라 말아야? 라고 하면서 단발령 같은 것 때문에 불만이 폭발해서 의병운동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형성평가 문제인데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단발령 하니까 선생님 학창시절에 그 머리를 두 발을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 선생님은 이제 유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유성고등학교는 머리를 아주 짧게 3cm인가 그때? 3cm 정도로 이렇게 깎게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빡빡이나 다름없었죠 다들.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를 너무 기르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너무 기르고 싶어서 머리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다. 그 애들이 방학 때는 다 머리를 열심히 이렇게 길러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뭐 보충 수업도 있고 그렇지만 최대한 길러봅니다. 버텨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두발 단속 용의복장 지도를 하면 또 다시 또 깎아가지고 짧아지고 아무튼 이렇게 빡빡 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선생님 원래도 이렇게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그 락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락커들이 머리를 다 이렇게 장발로 기르잖아요. 특히 70년대, 80년대 보면은 거의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은 뭐 여자보다 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닙니다. 이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계속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가 계속 기는데 이제 항상 문제가 귀를 덮고 나서 약간 이 목을 이렇게 딱 건들 정도로 머리가 길면 여기가 너무 뻗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자갈치 문어처럼 자갈치 과자처럼.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짜 그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거지존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선생님은 그 당시에 뭐 머리를 제가 고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드라이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침에 그냥 머리 감고 수건을 팍 털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여기 대학교 정문에서 강의실까지 한 15분, 20분씩 걸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이렇게 툴툴 털고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교문을 통과해서 강의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이 제 머리를 더 뻗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자 동기들이 막 웃어요. 제 머리를 보고. 왜 이렇게 좀 뻗쳤냐고 머리가. 그래서 막 웃으면 까까까거리면 선생님이 그때는 음악에 심취해 있었고 또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 해줬죠. 야, 너 머리가 왜 그래? 이러면 바람이 이렇게 날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견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저분함을 계속 참고 견디니까 나중에 머리가 한 어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깨까지 머리가 오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렇게 머리 기고 나니까 주말에 수업 없고 이럴 때 머리 안 감잖아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막 기름이 막 떡지고. 그래 나중에 스스로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래서 냄새 나고 못 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테 제일 길게 길렀던 게 어깨까지 탔던 거고, 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 정도까지 길렀다가 또 조금 잘랐다가 하다가 4학년 때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좀 잘랐어요. 좀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졸업사진 보면은 그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길긴 한데 그래도 어, 여기 아래 머리를 다 쳐놓은 상태.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막 밴드 활동 열심히 할 때 보면은 머리가 어깨 거의 여기 뒤에 등 쪽까지 닿을 정도로 그때 길었었어요. 자,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못하죠. 어, 다 옛날에 그냥 추억입니다. 자, 어쨌든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직 박용효 연립내각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제2차 가보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가 틀렸어요. 교정청이 아니라 2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 폐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로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1차 가보개혁 때 교육국조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아니죠. 1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교육국조서는 삼국간섭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맞아요. 친러 내각이 구성이 됐다고 했죠. 자, 그다음 을미개혁으로 태양력과 권양연호를 사용하였고 종두법과 단발령을 시제했으며 우편사무도 시제했다. 맞네요. 그래서 XX55네요. 자, 2번 1차 가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1차입니다. 개국기년 맞네요. 국내부 경무청 맞아요. 파라문 7부 이건 2차죠. 종두법 단발령은 이건 을미개혁 3차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맞죠? 자, 3번 가에서 많은 가부개혁의 추진 과정이 있던 사실이래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1차 가부개혁을 찾아야겠는데 1차는 없고 2차를 그럼 찾아볼까요? 자, 홍범시사도 이거 2차네요. 이것도 2차네요. 자, 순서로 따지면 김홍집, 박용호 연립내각이 성립이 된 다음에 홍범시사조 2차 개혁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을미개혁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을미개혁이 없네요. 자, 을미개혁 없고요. 그 다음에 순서로 따지면 삼국간섭 나와야겠네요.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랴오동반도를 청해 반환하게 됐다. 요게 3번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입김이 세졌죠. 친러 내각, 친미 내각이 구성되고요. 일본이 굉장히 열받아요. 부글부글 돼요. 자, 그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그리고 여기에 위기를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소를 옮겨요. 5번. 그래서 제법 까다롭네요. 그죠? 다, 나, 마, 가, 라. 다나마가라가 어딨나?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풀었으면 정답 맞췄으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겁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개혁을 쓰시오. 이것은 봉건적 통치체제를 개혁하려 한 근대적 개혁이었으나 일본의 간섭 속에 추진되었고 국방력 강화와 공업진흥 등이 소홀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세 차례 무슨 개혁? 네, 가보 개혁입니다. 자, 빼놓은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자료 혹시 네, 뭐 특별히 빼놓은 거는 없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